네,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옥션에서 해커에 의해서 어떤 회원들의 암호가 변경된 이런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금융이라 해서 또 이렇게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농협이라든지 뭐 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이런 다양한 어떤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많은 정보 침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2016년도에 국감에서도 보면은 개인정보 유출이 4,300만 건에서 이렇게 스팸 신고가 약 한 3천만 건 이상 예상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사회적 이슈화된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구청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쑥쑥 샌다. 자, 요거 좀 이따가 제가 어떤 사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전공, 학번 이런 개인정보가 이렇게 많이 세고 있다는 이런 것도 많이 보고요. 구청 홈피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듯 어떤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이렇게 다양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은 2014년도 KT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통신사 중에 1위라고 할 수 있다. 그죠? 그런 회사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어떤 삼성카드라든지 현대캐피탈, 즉 정보 침해 신고 건수가요. 17만 7천 건, 15만 건 이상 이렇게 인터넷 진흥원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바로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2차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명의를 도용한다든지 또는 불법 유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스팸이나 피싱, 그 다음에 금전적 피해, 정신적 피해. 자,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주차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주차를 할 때 혹시나 누가 연락해라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화번호 같은 걸 많이 붙이잖아요. 그럼 그런 걸 보고도 다양한 어떤 스팸으로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안 붙일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들어온 것마다 저는 이렇게 수신 차단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그러면은 개인정보의 유출 원인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소스가 어떤 것이 있냐. 공공기관, 전기통신사업자, 그다음에 웹사이트, 호텔, 백화점, 의료기관, 동호회 이런 걸 통해서 보면요. 가장 유출 사고에 많은 것이 바로 내부자에서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거대한 기업에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몇십 조를 만약에 돈을 들여서 개발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게 어떤 그 내부 직원에 의해서 그 정보가 만약에 새버린다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외부에 위탁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외부 위탁한 업체로부터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커, 그리고 관리, 부주의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 축적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온라인에서는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거래. 이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코로나19 시대 이후로는요, 이러한 것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면으로 가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렇게 어떤 비대면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이런 것이 많아져서 이런 게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CD 등 저장 매체물을 통한 직접 판매 이런 것도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오남용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바로 명의를 도용해서 대포폰을 개설한다. 그죠? 나의 어떤 개인정보를 통해서 어떤 대포폰이나 신용카드를 발급당해서 내가 나중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나에게 들어오는 이런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팸 발송, 명예훼손 이런 악성 행위로도 이용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 대상이 되어서 대량의 스팸 수신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주민번호 쓰임과 유출 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볼게요. 자, 기업체는 어떻게 될까요? 기업체 활용 용도는요, 온라인상 본인 확인이라든지 성인 인정, 실명 확인, 신용카드 등록 등에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포인트를 적립한다든지 부가 서비스, 그 다음 금융 상품 거래, 보험 상품 가입 등에 또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출 시의 문제점은요, 이러한 유출된 주민번호가 불법 매매나 명의 도용, 휴대폰 개설,
신분증 위조, 각종 범죄나 사기에 악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출 사업자는 행사처벌을 받는데요. 바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개인정보 침해 관련 집단 소송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소송 사례. 자, A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43명이 피해를 입어서 1인당 1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네요. 그다음 B전자 같은 경우는 290명이 1인당 70만 원 손해를 받았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한 건 아니다, 그죠? 자, 그런데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자, D통신사 같은 경우는 600만 명입니다. 다음에 E정유사는요, 1125만 명. 그 다음에 F 오픈마켓은요, 1800만 명이고요. G 쇼핑몰은요, 무려 2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반입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마지막에 G 쇼핑몰에 2천만 명이, 지금 집단 소송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소액이라도 만약에 어떤 배상금을 물게 되면, 과연 그 회사가 무사할까요? 그렇죠. 바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보면요, 어떨까요? 개인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정보 유출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보이스피싱, 그다음 금전적 손해, 스팸 메일, 그리고 어떤 유괴나 각종 범죄에 노출 우려가 있고요. 자, 기업은 어떻습니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기업이 만약에 이런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요, 바로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개인정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그리고 집단소송 배상,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통해서 경영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안전과 기업 발전의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유행을 보면요, 바로 보이스피싱,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다, 그죠? 어떤 수사기관이라든지 정보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이런 행위인데요. 좀 이따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국내 전화 사기 조직도입니다. 자, 이렇듯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위에 있는 어떤 총책을 구속시키지 않는 한 이런 점조직은 맨날 처리해봤자 이렇게 계속 다발적으로 발생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스미싱에 대한 문자, 이런 거 우리 요즘 많이 들으시죠. 자, 뭐 또 우리 집에 돌잔치 합니다. 우리 아들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낯선 전화번호에서 오면요, 열지 마십시오. 무조건 수신 거부하십시오. 저는 그런 거 들어오면요, 낯선 전화는 무조건 수신 거부 다 걸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안전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듯 다양한 상품권을 주겠다, 뭐 이런 거 많이 옵니다. 모바일 청첩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례를 원래는 보이스피싱과 파밍, 스미싱에 대한 어떤 경찰청에서 제작한 그 동영상을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스크립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 보시면은 과거에 연예인이 보이스피싱 웃기려고 했던 그 장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죠? 그 장면에서 어떤 대상자를 찾아서 이렇게 어떤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보이스피싱이라는 뭐냐 하면은 바로 글자 그대로 보이스, 말로, 그렇게 전화로 이용한 낚시, 즉 전화 이용 금융 사기를 우리는 바로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기관을 사칭한다든지 이런 거, 그죠? 어떤 경찰청이다, 검찰청이다, 검사다, 뭐 경찰관 누구다 이렇게 어떤 하는 경우, 이게 바로 보이스피싱이라는 거죠. 그다음 파밍은요, 파밍, 농사를 짓는데 뭡니까? 농사 짓는 거다, 그죠? 그걸 피싱 한다는 거죠. 그죠? 컴퓨터에다가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서 금융정보를 해킹하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SMS라든지 문자가 왔을 때 그 클릭하는 순간 그게 악성 코드로서 내가 나의 휴대폰이라든지 또는 나의 컴퓨터에 바로 농부가 어떤 곡식을 심듯이 악성 코드를 전파해서 그 금융을 빼내는 수단이 바로 파밍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보면은 우리가 스미싱이라고 있습니다. 스미싱. 자, 그래서 이것은요, 스마트폰 소액 결제 서비스를 사기 위해서 만약에 돈이 얼마 입금됐으니까 확인하세요. 뭐 이렇게 보면은 그걸 클릭하는 순간 바로 우리 문자 메시지나 피싱을 통해서 소액 결제 서비스 사기인 스미싱에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낯선 전화라든지 이런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이런 오면은 무조건 수신 거부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할 예방법은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보안 프로그램, 자, 우리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이렇게 이제 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귀찮아서 안 할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걸 막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거 없을 때는 시간을 조절해서 만약에 내가 자는 시간, 만약에 자정 이후에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용어를 아셔야 되겠다, 그죠? 자, 정보 주체라는 것은요, 그러한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우리 정보 주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것은요, 어떤 업무를 목적으로 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이라든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우리는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책임자라는 것은요, 이러한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를 우리는 책임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급자라는 것은 이러한 그 책임자로부터 지감독을 받아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이나 파견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이런 분들을 지급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라는 것은 이런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이용,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유사한 행위를 우리는 개인정보 처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는요, 이러한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장치, 즉 CCTV라든지 네트워크 카메라 이런 걸 우리 토탈해서 영상정보 처리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용어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2011년 19월 이전에는요, 각각의 어떤 제정 전에는요, 공공기관별로, 정보통신별로, 금융, 신용, 교육, 의료, 이렇게 다 각각의 법으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법의 형태였죠. 그런데 이 법 시행 이후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일반법입니다. 어느 곳에나 적용되는 이런 모든 기관을 토탈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안에 다 들어오게 한 것이 바로 이 2011년도 적용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법률 적용 대상 및 범위 확대를 보면요, 바로 정보통신법을 적용한 가계는 49만 사업자가 있었네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2만 5천 개 정도 기관이 있었고요.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 등 이러한 모든 것을 현행 적용 대상에는 52만 명이고요. 앞으로는요, 갈수록 어떻습니까? 추가 적용 대상이 점점 커져서 약 한 310만 명 개 이상이 지금 확대될 예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볼게요. 자, 좀 전에 제가 뭐 그랬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 법률화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느 법이나 적용이 되는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즉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모두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고유식별 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 이런 것도 각종 모두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법이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수집부터 이용, 관리, 제공, 위탁, 파기 이렇게 6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수집 단계에서 볼게요. 먼저 정보 주체의 동의를 획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면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죠. 그걸 받지 않으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의 수집을 한다. 자, 이렇게 무리하게 주민등록번호 다 적으세요. 이런 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걸 하라고 하면 일단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민감정보, 그죠? 개인정보 있죠, 그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수집 시에는 별도 동의를 또 별도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용할 때는요, 법령 규정 등 일정한 경우 외에는 동의받은 목적 내에서만 이용해라. 관리는요, 지정 안정성이 확보된 곳에서 책임자의 중심으로 해라. 그리고 제공은요, 제3자 제공, 동의 및 동의 거부권 고지 의무가 있고요. 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위탁 사실을 공개하고요. 위탁 계약을 문서화해라는 겁니다. 구두로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파기를 할 때는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는요, 반드시 파기를 해라는 겁니다. 집시에서 파기해라. 이 파기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그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야기도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위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어떤 직원이 호기심에 연예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요, 모 주민센터에 근무했던 공익요원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이 공익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연예인이 자기가 관리하는 그 주민센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원래는 어떻습니까? 책임자의 어떤 사인이나 어떤 명령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데 스스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책임 문제도 책임자가 잘못했다, 뭐 처리자가 잘못했다 이렇게 나중에 시끄럽게 되기도 했었는데 뭐냐면 이 공익요원이 그 어떤 연예인이 관심이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걸 임의적으로 조회를 해서 어떤 자기 어떤 계정에 올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행복이음이라고 해서 복지수당을 받는 장이 관리하는 전산망에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다양하게 했던 그런 해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보개발은 5급 직원이 어떤 감봉 처리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또 하나 사건은 어떤 게 있었냐면요.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 고유번호 있었잖아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을 출력한 것을 파기를 해야 되는데 그 직원들이 많이 쌓이니까 귀찮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폐기업체에다가 용역을 준 겁니다. 용역을 줬는데 이 폐기업체가 쉽게 말해서 그 전문업체가 아니고 그냥 폐기업체가 온 겁니다. 와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바람에 의해서 그게 민감정보 고유번호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게 이웃집 마당에 떨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 주민등록번호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하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담당자. 그렇겠죠. 처벌받았겠죠. 자,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은행 사례입니다. 자, 은행은 우리가 수시로 이용하는 이런 기관이잖아요. 이런 기관에서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고객, 사적인 목적이나 호기심 충족의 목적으로 회사 전산망에서 고객 정보를 임의로 조회, 활용했던 사건입니다. 모 가수의 팬이었던 은행의 여직원이 그 가수의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카드 사용 내역을 하면 그거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민감 정보가 될 수도 있다, 그죠? 만약에 그게 어떤 연예인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 음식점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데 잘못 갔다 해서 그런 정보가 굉장히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일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어떤 위반 사례였는데요. 자,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위반 시에 처벌사항을 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 처벌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다, 그죠? 자, 보시면은 정보 주체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그죠? 그 사람에게 반드시 개인정보 동의를 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만약에 그거를 수집했다고 하면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크다, 그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할 때 고지의 의무가 있는데 이거를 불이행할 경우에는요, 뭐가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으면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면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하다, 그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든지 권한 없이 타인 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했을 때는 굉장히 무겁다, 그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 공익요원이나 은행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해당될 수도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은 파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각종 받았던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그 목적을 달성하면요, 반드시 지체 없이 파기를 해야 되는데 며칠 만에 하냐면 5일 만에 파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일 만에. 그리고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으면 보존가 가능한데요. 개인정보 파기할 때는요, 복구나 재생 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밑에 그림 보시면은 마스킹 천공이라든지 파쇄, 그 다음에 전용 소자로 인해서 태워버리는 이런 것을 반드시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처리 제한을 보면요, 민감정보라든지 고유식별 정보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보 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처리를 가능하다. 그리고 고유식별 정보의 분실, 도난, 훼손 등의 방지를 위해서 암호화 등 안정성 확보 조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자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내 벌금이 처한다. 자, 그 다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에 관한 겁니다. 자, 요것도요, 초창기에 어떤 CCTV 다는 데 있어서 여기에 어떤 책임자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초창기에 개인정보법이 생기면서 많이 이렇게, 강공서나 각 기관에서 서로 기관이 내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핑퐁 친 이런 일도 많았습니다. 뭐 자그마한 기관은 기관장 이름으로 해야 된다. 뭐 좀 큰 데는 부서장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부서가 해야 된다. 막 서로 이렇게 다투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자, 이런 영상정보 처리를 설치할 수 있는 곳과 설치해서는 안 되는 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그리고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거, 그다음에 시설 안전이나 하재 예방, 교통 단속, 교통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설치 운영이 가능한 경우이고요. 자, 그런데 설치를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장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목욕탕, 그죠? 개인, 그죠?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현저한 장소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이런 거는 불법 해당된다, 그죠? 그 다음에 교도소나 정신보건시설 등 법령 근거에 하여 사람을 구금, 보호시설은요, 설치가 가능한 예외 규정을 두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있을 때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출신고 및 통지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신속 통지를 해야 되는데요. 정보가 어떤 개개인 이렇게 지체 없이 유출됐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되는데 통지기간은 5일 이내에 됩니다. 방법은 서면이나 전자우편이나 전자, SMS, 인터넷, 사이트에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긴급 조치는요, 바로 최소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긴급 조치를 이행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량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1만 명 이상의 유출된 경우에, 그죠? 이럴 때는요, 유출 통지 결과를 신고하고 어디다가 공지를 하냐면 바로 홈페이지에다가 다 공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필수 이행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자제하라는 겁니다. 그죠?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와 종교상, 건강정보 등 민감 정보는요,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에 대한 주의를 주라는 겁니다. 법률에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개인정보 위탁 시에 정보 주체에게 고지하고 관리 책임을 이행을 하라는 겁니다. 홍보나 조사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때도 정보 주체에게 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개인정보 파일은요, 데이터베이스 보안 프로그램이라든지 DB, 그 다음에 암호화 소프트웨어 등 안전한 방법을 사용해서 보관해라. 개인 파일은 유출되었을 때 명의도용이나 불법 마케팅,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볼게요. 이미 수집된 개인정보 파일을 이용한 후에는 알아볼 수 없도록 파괴해라. 완전 파괴가 가장 좋죠. 그죠? 어떤 천공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관련 문서를 명확히 구비하고 정보 주체의 열람 청구에 신속히 대응을 해라는 겁니다. 즉,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나 CCTV 운영 방침, 안내판 등 의무적으로 공개가 필요한 문서대 내부 관리 계획 등 수립해서 이러한 문서를 점검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통제하고요, 집단 분쟁 조정, 단체 소송에도 대비하라는 겁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정보 주체에게 즉시 알리고 사실 확인이나 홈페이지를 차단하고 비밀번호 변경 공지 등 초동 조치를 신속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개인 행동 지침을 가지고 보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요술하지 마라. 예, 만약에 내가 알게 된 그 번호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사적으로 연락한다,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친구, 가족 등 외부인에게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런 거 있죠. 자, 너만 알아. 내한테만 이야기하니까 절대 밖에서 이야기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내 입에서 나온 말이 과연 들은 사람은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비밀은요,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냥 끝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친구나 가족, 외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 수칙을 준수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가 부족할 때도요, 다시 그걸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에게 한 번 더 요청을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된 자료, 서류라든지 CD 파일은 소지한 채 태어나지 마라. 예, 절대로 어떤 USB라든지 이런 거 밖으로 유출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객 관련 대화는 금지해라. 우리가 우연히 공공장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 말이 누군가는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출될 수 있는 사고. 그래서 이 개인 행동 지침을 좀 잘 지켜주시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자, 요게 바로 관련 참고 자료입니다. 개인정보 포털 들어가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민원 마당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교육 이런 것이 많이 존재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부터 중로번호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곧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마무리할게요. 자, 개인정보는 소중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보호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우유가 있습니다. 우유가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아야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현업에 돌아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개인정보 보호. 자, 우리는 다양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죠. 그런데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정보를 서로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개인정보는 타인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